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1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17%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을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 각각 690억, 36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한 1000억 정도를 이탈시켰습니다. 내일은 이제 12월에 옵션 만기고요. 올해 마지막 만기일이죠. 그래서 그 만기일에 이틀 전부터 해서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만기에 대한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반등할 타이밍이라서 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런 옵션 만기에 대한 기계적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내일 목요일 이후에 증시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내일도 생각보다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등을 했지만 저점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코스피에 대한 이 추가적인 투자 이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도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요. 계속 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든지 투자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소나기를 피하자라는 심정으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자산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00억을 매도했는데요. 어제 오늘 연속으로 또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지 혹은 반전을 해서 좀 이제 매수를 시작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700억 매수했지만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고요. 어제 오늘 뭐 그제 모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바짝 매수했지만 어제부터는 크게 매수하지 않고 있고요. 내일 만기 이후에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 떨어졌다가 5% 올랐고 오늘 2%까지 올라서 괜찮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단기간에 올라온 것을 의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도 올라간다라는 것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옵션 만기일 가능성이 크고 그 만기 이후에 코스닥에 대한 하락세가 또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 이어갔지만 오늘은 매도를 좀 했고요. 사실 매수를 많이 했을 때도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 나스닥 다우는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은 강세를 띠고 있고 어느덧 이제 고점을 넘어서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증시는 분명히 이제 잘 올라가다가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 없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이 상황을 보면 이번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지기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2달 정도씩 툭툭 떨어지는 모양새, 그리고
특히 2021년대 이때는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 1년 가까이가 또 떨어지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2022년이네요.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꽤 이제 급등을 했고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건데, 특히 전 세계적인 이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저기 이제 언제 버블이 터지고 현금화를 할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저 고점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 증시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내렸지만 저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순간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 증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만 계속 약한 모습이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전국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별로 지금 해외 상황이, 그리고 국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증시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엄청나게 이제 큰 사건이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국 증시는 지금 선물 지표는 부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크게 오르고 내리고 없이 부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들은 지금 부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0.8% 올라서 69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5% 올라서 3.2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자, 계속 부담스러운 거는 이 환율입니다. 1431원이고요. 연중 고점에서 계속 이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분명히 방어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방어를 하는데도 환율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계엄 발표 이후에 한번 급등했던 이 환율이 다시 안정화되는 상황인가 싶었는데 서서히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450원,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환율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달러를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이 달러를 시장에다 계속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다 푼다는 것은 매도를 하는 것이겠죠. 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 환율에 대한 차이가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미국은 5.5%에서 지금 0.5%, 5.0%에서 0.25% 떨어져서 4.75%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0이죠. 3.5에서 3.25에서 3.0으로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금리에 대한 격차가 사실상 이때는 2%대였죠. 지금은 1.75%입니다. 처음보다는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격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벌어져서 유지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죠. 계속 환율이 높아지기 좋은 상황 속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터졌다. 그리고 채권금리를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4.23%.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고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지금 강하다,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지수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강달러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1년 동안의 지표를 보시면 지금 연중 최고치에 달하죠. 그만큼 달러에 대한 강세가 강하다, 지금. 그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또 이 달러만이 아닙니다. 엔화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엔화에 대한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100엔당 94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는 아직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와 엔화를 비교했을 때는 환율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최근에 이 달러가 강세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엔화가 달러랑 반대가 되어 버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일본에 대한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게 언제 되느냐? 곧 발표가 되거든요. 12월 달에 19일입니다. 19일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결정할 텐데, 만약이라도 12월에 인상을 결정했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가 크게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12월 달에 동결을 해도 결국에는 1월, 2월, 3월, 4월 계속 이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의 우려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좀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엔화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인들의 그 해외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환차손도 환차손이지만 이제 리스크까지 커진 상황이죠. 국내 이 시장이 불안하다. 빠르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옵션 만기가 이후에 이제 12월 말까지의 움직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19일에 어떤 발표가 날지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 일주일 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했고요. 0.3% 올라서 17,2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큰 상승 없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 같은 테마들도 사실 반등을 좀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2%씩은 다 좀 반전을 보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고요. 어제자로 이제 합병에 대한 철회가 있었음에도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철회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투자금이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감을 주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철회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합병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느 순간 이 시간 외 거래도 지금 비슷하지만 17,2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별 거래는 600만 주 정도로 전날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 연속 떨어진 것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이고,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확실히 이제 이 하락에 대한 원인들이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빠르게 확실한 소식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원전 합의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발주를 준다든지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이런 리스크 있는 상황을 떠나서 이제 해외에 대한 그런 시장 성장성과 함께 별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소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98만 주를 매도를 했죠. 그래서 그 큰 리스크 있는 사건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했다면 오늘은 오히려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JP모간의 매수, JP모간의 매도, 신한증권의 매수, 신한증권의 매도 계속 같은 이 기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옵션 만기라든지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월말에 대한 그런 만기일에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들이었고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왜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었고 만기일 전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이탈을 할 거냐 혹은 지금까지의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켜주면서 진행될 거냐.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지금 매수 있었고 나머지 이제 연기금 투자자 7만 5천 주 매도, 사모펀드 17만 주 매도, 투신도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던 이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가 계속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아쉬운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제 국외에 대한 호재가 나와야 되고 국내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와 별개로의 움직임을 보려면 다음 주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저 매도세가 연기금 투자자 특히 계속 이탈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제 비중을 줄이는지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 라인을 완전히 이탈했고요. 저점 라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차트를 보면 16,000원 중반, 15,000원 초반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환율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예측할 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빠르게 이 안정화되는 상황이 찾아오기를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는 99만 주로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는데요. 100만 주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어제 좀 많이 상환이 되었고요. 오늘도 지금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주식 대차 거래 잔고 감소 상위 종목 1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주로 이렇게 상환이 되었고요. 잔고는 1000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줄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계적인 이 수급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대차 잔고에 대한 증감으로 수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이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매수를 더 이어가느냐 혹은 이대로 멈추고 지분을 다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음 주에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빠른 이제 회복을 위해서는 확실한 해외 상황, 해외에 대한 수주, 웨스팅하우스와 미국과의 그런 합의 이러한 소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 뭐 거래원 사실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 JP모건 위주로의 매도세가 집중되었고, 어제는 뭐 하나투자에서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인 움직임들이었고요.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적 물량은 98만 주에서 73만 주로 매도가 좀 줄었는데, 사실 뭐 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97%로 진행되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보유율은 높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유율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한 1주, 2주 정도는 더 지켜보고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이를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끄럽지만 해외 시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캐나다로부터 14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의향서를 확보했다. 그래서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EDC는 폴란드 원자력 공사 PJ의 폴란드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한 14억 달러를 지원 의향서를 전달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지금 이제 AP1000의 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로부터 약 186억 달러의 금융 지원 의향서를 받았고, 이번에 이제 14억 달러가 또 추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프로젝트가 지원이 든든하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 조사를 진행 중이고 25년 봄에 이 지질 조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고요. 캐나다가 그러면 왜 이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조달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죠. 우리나라의 야당 입장이라면 이 남의 나라 원전을 짓는데 왜 우리나라가 돈을 주느냐, 이런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14억 달러나, 그죠? 14억 달러면 지금 환율 1,400원 정도 해가지고 거의 2조 원 규모거든요. 상당히 큰 돈을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캐나다가 최근에 미국 트럼프로부터 관세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 캐나다 총리가 급격히 빨리, 그죠? 트럼프를 만나면서 좀 무슨 대안을 마련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뜬금없이 캐나다 수출개발공사가 이렇게 프로젝트 자금을 대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해외에 대한 원전 이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좀 이제 트럼프에 잘 보이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캐나다도 원전 기술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이 폴란드가 이제 협력을 하는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것이 캐나다의 카메코와 그 다음에 캐나다의 브룩필드 이 사모펀드와 기업이기 때문에 캐나다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잘 진행될 것 같고, 2차 프로젝트도 이제 내년에 발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퐁트누프 원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 정치 상황으로 더 커진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본계약에 대한 이 조치보다도 타당성 조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폴란드 이 정치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역할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그러면 계속 미국 쪽에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고, 2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기자재 공급권을 누가 따내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일본의 원전 이 복귀, 그죠?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소외가 된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 프랑스와도 지금 일본은 이 소듐 냉각 고속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SFR이라고 하는 차세대 SMR을 개발하고
하기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을 개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이제 국내에서만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일본, 프랑스, 캐나다, 미국은 계속 이제 협력을 하고 경험을 쌓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도 지금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계속 막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합의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이런 정쟁으로의 에너지의 활용을 좀 멈추었으면 좋겠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원전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지금 이제 IAEA에서 이제 인프라 점검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해를 했고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에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탄 원전에 대한 이 진행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꼭 준다는 건 아니지만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은 지금 멀쩡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멀쩡히 진행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생산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만족하는 에너지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탄소가 강조가 되었는데 이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것이 사실상 수소 에너지라든지 수소 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죠. 수소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는 점에서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탈탄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LNG도 탈탄소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경제성의 입장에서도 LNG의 연료 비용에 따라서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이 지금 주목을 받았는데 SMR이 경제성에 대해서도 사실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안정성은 에너지의 생산 입장에서도 뛰어나지만 그 이제 핵 연료, 그죠? 핵 사고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형 원전의 그 약점을 잘 보완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탈탄소가 확실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수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신재생에너지는 탈탄소도 확실하고 연료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기후에 따라서 안정성, 에너지의 생산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도 출력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고 좀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경제성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100%는 무리이다라는 점이고 분명히 이제 이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아직까지도 해외 시장은 아직까지도 원자력 에너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해외 대비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뭐 극단적으로 70%까지지만 사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30% 이상에 되는 이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체질을 보면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제조업에 대한 이 비율입니다. 이 국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압도적인 이 원자력 비율이 결국에는 이 제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형 원전에 대한 경제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경제성이 이제 에너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조업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질 거고요. 그죠? 단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막 유토피아처럼 우리가 단가를 낮출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쟁력을 잃을 때까지 계속 군침을 흘리면서 기회를 엿보던 옆에 있는 국가들이 그 빈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롯데케미칼과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단가 싸움이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이제 덤핑으로 물량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제성을 확보를 해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옆에서는 이제 때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양옆으로 때리니까 이 버틸 수가 없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답이다라고 기업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것이 사업을 돈 안 되는 사업 빨리 접고 돈 되는 거에 집중을 하거나 혹은 해외로 시장을 이관을 하거나 그죠? 그게 공장이 나가는 거고요. 국내 내수 시장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에너지로부터 시작되는 좀 이제 연결되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해외 시장은 지금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외 참여 기회는 무궁무진하지만 국내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이 아니라 지금 미국 원자력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 BWX테크, 트럼프와 AI 수혜로 가장 선호한다. 트럼프와 AI가 딱 이제 키워드로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야당까지 이제 설득을 했다면 이제는 완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쪽은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이 트럼프와 AI에 대한 수혜, 특히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협상을 과연 빠르게 할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의문이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려고 하던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미 SMR이 지금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다. 한미 재개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을 한다. 그리고 SMR이라는 이런 협력에 대해서 공급망 협력이라는 점에서 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에 대한 파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좀 집중한 것은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SMR 기업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들어가는 모델의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이제 시간이 끌리고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사실 이 수주 소식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이 계약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는 점.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SMR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주가도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확실한 이 소식이 필요한 시점에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돌파구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분명히 숨 튈 구멍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케일 파워든 체코 원전이든 미국 웨스팅하우스든 한 번은 그 소식들이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하나 이제 12월 19일에 있을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 시장 초반에 그죠? 시장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진 상황에서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일본이 엔화를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한다면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가 될 것이고 8월 달에 충격을 주었던 그 코스피의 10% 정도의 하락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은 상황 속에 언제까지 원화를 찍어내고 이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장기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이 IMF 위기라는
그런 수식어가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는 상황 속에 시장에 큰 리스크가 있어서 더더욱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 한번 계속 이런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방안, 그 다음에 리스크는 가감없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확실한 소식과 시장에 대한 리스크 두 개를 계속 기다리면서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